욱하는 성질 죽이기. 오늘은 챕터 3 돌발성 분노입니다. 지은이는 로널드 T. 포터 에이프론입니다. 돌발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리키. 이번 이야기는 돌연 극심한 분노를 터뜨리는 리키에 대한 것이다. 그는 성질급하고 자존심 강한 24세의 라틴 아메리카계 남자이다. 무직이었어요. 어디에도 일거리가 없어서 간신히 먹고 사는 상황이었죠. 그날 낮에 여자친구가 찾아왔는데 둘이 다퉜어요. 자꾸 시비를 걸더니 결국 손찌검을 했어요. 저한테 손을 대다니요. 그 순간 폭발했죠.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평상시 제 모습이 아니라 괴물로 변했어요. 여자친구를 움켜잡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지요. 서로 몇 대 주고받다가 전 결국 여자친구가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졸랐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여자친구에게 함부로 방해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열이 오르고 화가 났던 것 같은데 멈춰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멈췄지요. 그리고는 몇 시간 동안 동네를 걸어 다니다 녹초가 돼서 잠이 들었어요. 제 능력 밖의 상황이 벌어지면 자주 이런 일이 생겨요. 돌발성 분노와 통제력 상실. 돌발성 분노는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작스레 나타나는 예측 불가능한 변신 같은 것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리키의 분노는 지배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리키의 옛 여자친구는 자꾸 시비를 걸다 손찌검을 함으로써 리키의 지배력을 위협했다. 이것은 체념성 분노의 한 유형이기도 하며 그 내용은 6장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겠다. 이번 장에서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 리키의 성질이 욱하고 폭발하는지 살펴보겠다. 리키가 욱하고 성질을 터뜨리는 모습은 돌발성 분노 패턴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분노가 빠르고 강력하게 밀려오고 욱하는 성질이 예기치 않게 급작스레 폭발한다. 그래서 리키는 욱하는 성질이 아무 예고 없이 자신을 덮친다는 느낌을 받는다. 물론 리키가 실직 상태로 쪼들리는 꽤 절박한 상황이었던 걸로 봐서 조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리키는 여자친구와 다투기 전까지는 멀쩡했다고 한다. 자신이 그렇게 이성을 이룰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리키는 분노가 터지면 말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분노가 터졌을 때도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하지는 않았다. 멈춰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멈췄지요. 비록 심각한 돌발성 분노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부분적 분노였을 뿐이다. 만일 총체적인 분노였다면 리키의 옛 여자친구는 죽었을지도 모른다. 리키는 일단 욱하는 성질이 치밀면 삽시간에 분노로 가득 찬다. 너무나 분노로 가득해 욱하는 성질이 몸과 마음을 지배한다. 가끔은 기억이 끊겨 자신이 한 행동을 일부 혹은 아예 전부 기억하지 못하기도 한다. 리키는 나와 상담을 했을 때 친구들이 자신의 욱하는 성질을 갖고 농담을 한다고 했다. 친구들 말에 따르면 리키는 화가 나면 이상한 미추광이 짓을 한다고 한다. 내 눈 때문에 그래 라고 친구들은 말한다. 리키는 화가 나면 눈이 이상해진다. 번들거리면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 리키도 자신이 욱하고 성질이 폭발했을 때 딴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다고 인정한다. 리키에게는 모든 게 다 걱정스럽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운 건 자신이 욱하고 성질이 치밀었을 때 누구를 심각하게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날 전 옛 여자친구를 심각하게 다치게 할 수 있었어요.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졸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왜 싸웠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소형 돌발성 분노.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을 블랙홀과 비교해보자. 천체학자들은 우주에 수많은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블랙홀이라 불린다. 이 신비로운 블랙홀은 대부분 무시무시하게 큰 면적을 차지하며 어떤 것은 태양만한 크기의 별을 수백만 개나 포함하고 있다. 블랙홀이 그 엄청난 크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건 모두 알 것이다. 그러나 최근 물리학자들은 수억 개의 작은 블랙홀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블랙홀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분의 1초 정도에 사라지며 별달리 하는 일도 없다고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블랙홀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사실 커다란 블랙홀보다 소형 블랙홀 개수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돌발성 분노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무시한 폭발이 일어나는 횟수보다 소형 돌발성 분노가 터지는 횟수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블랙홀과 비슷하다. 모든 돌발성 분노가 리키의 경우처럼 폭력적이라거나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는 누군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돈 때문에 싸우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나 봐. 욕을 한 다음에 쿵쾅거리면서 밖으로 나간 건 생각이 나. 고작 1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지나가 보니 내가 어리석었어. 라고 말했을 때이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는 말은 소형 분노를 겪었다는 표시이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거나 완전히 평상시 자기 모습을 잃은 것은 아니었어도 자신의 평상시 모습이 아니었다고 느꼈다면 소형 분노가 터진 것이다. 물론 평상시 자기 모습이긴 했지만 그와 동시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깨달은 것이다. 불완전한 변신을 한 셈이다. 이것은 조금 미묘한 문제로 어떤 분노는 우리가 일반적인 화를 냈을 때보다 그 정도가 약한 것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분노를 터뜨리냐가 아니라 그 본질에 있다. 아주 잠깐이라도 화를 내는 동안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욱하는 성질이 터진 것이다. 사람들은 리키의 경우처럼 돌발성 분노가 강력하게 찾아왔을 때 도움을 구한다. 이러한 돌발성 분노는 위험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한다는 건 긍정적인 행동이다. 그렇다면 소형 분노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욱하는 성질을 예방할 수 있는 법을 최대한 많이 익혀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리 작은 분노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자의식을 손상시킬 수 있다. 게다가 뇌가 차츰 무의식 상태에 빠지는데 익숙해지면 예전보다 더 강력하고 오랜 시간 동안 분노를 터뜨리게 된다. 돌발성 분노 진단. 혹시 당신은 리키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가? 작은 규모의 소형 분노는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가? 자신에게 다음 질문을 해보라. 1. 화가 빠르고 강력하게 밀려드는 편인가? 2. 한 번 화가 나면 행동이나 말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화를 내는가? 3. 당신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다, 무섭다, 미친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가? 4. 화가 많이 나면 기억이 끊겨서 술이나 마약 때문은 아닌데도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5. 화가 너무 심하게 치밀어서 다른 사람을 정말 해치거나 죽일까봐 걱정이 되는가?
6. 화가 나면 평상시 자신의 모습이 아닌 것 같고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가? 7. 다른 사람이 나를 위협하거나 모욕했다는 생각이 들면 분노가 불꽃 치솟는가? 8. 화가 나면 아무리 잠깐이었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때가 있는가? 만일 본인이 돌발성 분노 유형에 속한다면 이번 장을 더욱 주의 깊게 듣기 바란다. 지금부터 돌발성 분노를 예방하는 법을 살펴보겠다. 돌발성 분노를 예방하는 방법. 돌발성 분노를 막기 위해 따를 수 있는 7단계를 소개하겠다. 그 첫 번째 1단계. 희망을 가져라. 욱하는 성질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욱하는 성질을 멈춘다는 건 불가능한 일 같아 보일 수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분노, 특히 돌발성 분노가 특별한 까닭 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치 레스토랑에 갔더니 웨이터가 갑자기 2kg짜리 스테이크를 들고 나타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우리가 누가 주문한 거죠? 라고 물었을 때 웨이터가 손님이 주문하셨잖아요. 여기 계산서 받으세요. 라고 대답하는 꼴이다. 그 거대한 스테이크는 당신의 분노이며 계산서는 분노를 표출하고 난 뒤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이다. 이때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은 웨이터에게 잠깐만요. 저는 스테이크를 시킨 적이 없고 먹고 싶지도 않아요. 저희는 그거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마도 웨이터는 당신이 스테이크를 주문했으니 받아야 한다고 우길 것이다. 어쩌면 웨이터는 당신이 지난번에 왔을 때도 똑같은 스테이크를 주문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심지어 당신이 큰 스테이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특별히 당신을 위해 제일 큰 스테이크를 남겨둔 거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웨이터가 우긴다고 넘어가지 마라. 당신은 더 이상 그런 엄청난 식사를 할 필요가 없다. 스테이크를 서빙하는 웨이터와 분노를 서빙하는 웨이터에게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다. 첫 번째 웨이터의 경우 자기 집에서 살지만 두 번째 웨이터의 경우는 사람들 머릿속에 산다는 점이다. 모든 욱하는 성질은 바로 자신의 머릿속, 즉 뇌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잘된 것일 수도 있다. 자기 머리, 자기 뇌니까 자신이 해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자신이 바꿀 수 있다. 항상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또한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삶을 훨씬 나아지게 만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무슨 일을 하든 포기하지 마라. 욱하는 성질을 멈출 수 있다. 2. 두 번째 단계, 욱하는 성질을 죽이기 위해 오랜 시간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로 임하라. 열심히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욱하는 성질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방어를 낮추고 자신에게 아주 솔직해져야 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부인하는 습관을 버려라. 에이, 그 사람들이 생사람 잡는 거예요. 전 욱하는 성질 없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네, 제 인생에 욱하는 성질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이제부터라도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축소시키는 그만. 성격 문제가 아주 조금 있는 것도 같지만 별것 아니에요.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이만저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욱하는 성질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있어요. 난 내 아이들조차 슬프게 만들고 있어요. 내 욱하는 성질이 모든 걸 망치고 있다고요. 세 번째, 3. 자기 합리화는 그만. 그래요. 저 욱하는 성질이 좀 있어요. 하지만 내 탓이 아니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날 학대해서라고요.
라고 말하는 대신 물론 아버지가 나를 학대했지만 오래전 일이고 이제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죠.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과거만 탓하지는 않겠어요. 4. 무력감과 절망으로 가득 찬 우는 소리는 그만. 도저히 못 그만두겠는데 노력이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말하는 대신 내 욱하는 성질을 어디까지 조절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 보겠어. 꼭 욱하는 성질을 뿌리 뽑고야 말겠어. 6. 미루기는 이제 그만. 욱하는 성질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하는 건 알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내년부터 해보려고요. 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이 욱하는 성질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살 수는 없어요. 다음으로 언제, 어떻게, 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욱하는 성질이 치솟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직접 과학자가 돼서 자신의 욱하는 성질 유형을 연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분노 방식을 최대한 이해하여 자신에게 적합하도록 설계된 분노 방지 기술을 체득해야 한다. 또한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그 말은 곧 분노를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막을 수 있으며 완전히 막지는 못해도 최소한 분노가 치미는 속도를 늦춘다거나 폭력성을 낮추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다. 완벽을 추구하지는 마라. 욱하는 성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보일 거라 믿어라. 이 책의 내용을 듣는 지금 자신의 분노를 차츰차츰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라. 하지만 이 문제는 금방 고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은 의지를 갖고 꾸준히 매일매일 여러 주에 걸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세 번째 단계. 자신의 돌발성 분노 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라. 목표는 자신이 분노를 분출하는 독특한 방식에 대해 최대한 많이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 질문들은 자신의 돌발성 분노 방식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 넉넉한 시간을 두고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라. 다른 종이에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자. 욱하는 성질이 폭발했던 사건 하나를 들어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이번 문제는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이를 멈출 수 있는 정보를 모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 얼마나 오래전에 일어났던 사건인가? 2. 분노가 터졌던 시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일이나 왜 분노가 터졌는지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는가? 3. 분노를 터뜨리기 직전에 혹은 분노를 터뜨리는 동안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하였는가? 혹은 술이나 마약에서 깨어나는 중이었는가? 만일 그랬다면 그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4. 그날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5. 분노를 촉발시킨 게 무엇인가? 혹시 누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인가? 6. 사건 다음 날 자신이 한 행동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전부 또는 일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등 만일 기억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7. 분노가 터졌을 때 무슨 말을 하였는가?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어떤 느낌이었는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8. 분노는 어떻게 멎었는가? 9.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혹은 터뜨리는 동안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는가?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효과는 있었는가? 9. 분노가 터지면 완전히 이성을 잃는가? 부분적으로 이성을 잃는가? 거의 이성을 잃지 않는가? 아니면 전혀 이성을 잃지 않는가? 총체적 분노인가? 부분적 분노인가? 아니면 분노가 거의 터질 뻔했던 것인가?
10. 돌발성 분노를 터뜨린 다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예를 들어 잠이 들었다거나 구속되었다거나 아니면 부인과 남편과 이혼을 했다거나. 10. 얼마나 자주 돌발성 분노가 일어나는가? 11. 분노, 감정, 욱하는 성질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을 복용하는가? 만일 복용하고 있다면 무슨 약인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12. 욱하는 성질을 예방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밖에도 자신의 욱하는 성질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 보라. 4단계. 과거에 있었던 비폭발 분노를 살펴보며 자신이 종종 어떻게 하여 돌발성 분노를 예방했는지 알아보자. 자활 꿈터에서 살고 있는 20세의 토냐는 최근 있었던 비폭발성 분노 경험을 털어놓았다. 토냐는 같은 자활 꿈터의 거주자 마이크와 가사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 토냐는 마이크가 설거지를 할 차례라고 우겼고 마이크는 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토냐는 차츰차츰 화가 쌓이고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는 것을 느꼈다. 정말 폭발하고 싶었다. 토냐는 마이크의 가슴을 칼로 찌르고 감옥에 끌려가는 내내 큰 소리로 비웃고 싶었다. 그러다 갑자기 토냐는 분노를 완전히 멈출 수 있었다. 그 자리를 피해 자기 방에 올라가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다. 토냐는 처음에는 어떻게 자신이 분노를 참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하더니 스스로 그럴 가치도 없는 일이다 라고 되뇌었어요. 마이크는 항상 재수없는 놈인데 바꿔보려고 애쓸 필요가 있나? 어차피 안 변할 텐데 내가 마이크 상사도 아니고 말이야. 직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그런 애들 돌보라고 월급 받는 거잖아 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자활 꿈터 직원들이 토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소리일 것이다. 하지만 토냐 귀에는 직원들 말이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토냐는 스스로 통제권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직원들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꽤 괜찮은 이야기 같아서 귀를 기울인 것이다. 그리하여 토냐는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막았다. 비폭발 분노는 돌발성 분노가 터지려는 찰나에 막았을 때를 말한다. 거의 모든 사람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욱하는 성질을 내기 전에 비폭발 분노를 수차례 경험한다. 혹시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감옥에 갔거나 거의 식물인간 수준이 되도록 강력한 약물을 투약받고 있을 것이다. 욱하는 성질은 사회가 너그럽게 포용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문제이다. 이 말은 포용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문제이다. 이 말은 곧 본인이 욱하는 성질을 가졌다 해도 분노를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비법은 무엇인가? 보통 어떻게 욱하는 성질을 억누르는가? 무엇이 욱하는 성질이 폭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가? 토냐처럼 혼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라고 하는가? 아니면 진정해 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는가? 앞서 든 예와 다른 말을 한다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말을 하는가? 욱하는 성질이 치솟으려 할 때 육체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자리를 피하는가? 자리에 앉는가? 심호흡을 몇 번 하는가? 이 밖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욱하는 성질을 억눌렀다면 그 억누른 분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무시하는가? 단호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가? 아니면 잊어버리려 하는가? 분노 외의 다른 감정으로 신경을 돌리는가? 이 밖에 어떤 방법으로 분노를 처리하는가? 욱하는 성질을 막기 위해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하는가? 기도, 마음을 비우고 모든 걸 하느님 손에 맡긴다? 명상, 사찰에 간다? 이 밖에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즉시 자신을 도와주는 가족, 친구, 전문가
혹은 자신의 증상을 이해하고 지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거나 분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사전 예약 없이 급히 만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상담사가 있는가? 아니면 정서 회복 모임이나 알코올 의존자 자주 치료 협회 같이 자신처럼 욱하는 성질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자기계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가? 돌발성 분노가 터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익히기 바란다.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 법이다. 누가 더 잘 알 수 있겠는가? 5. 다섯 번째 단계. 돌발성 분노가 터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거에 있었던 부분적 분노 경험을 자세히 살펴본다. 루시는 12세 된 쌍둥이 형 제리와 제드의 어머니이다. 며칠 전 제리와 제드가 자신이 재학 중인 중학교 친구들에게 대마초를 팔았다는 제목으로 경찰이 형제를 찾으러 집에 왔다. 루시는 제리와 제드가 대마초를 피운다는 걸 알았고 탐탁지는 않았지만 막지는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마초를 팔고 있다는 것까지는 몰랐었다. 미셸이라는 젊은 사회복지사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괜찮았다. 하지만 미셸은 제드와 제리를 꼭 수용시설에 데려갈 작정이었고 형제에게 차에 타라고 했다. 그 순간 루시는 폭발했고 미셸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어서 도망치라고 숨으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미셸과 경찰을 위협했다. 루시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루시는 어찌어찌하여 다시 통제력을 되찾았다. 계속 욕을 퍼붓고 있긴 했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고 계속 큰 목소리로 싸우고 있긴 했지만 아이들에게 도망치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싸우기는 하되 맨주먹으로 피 튀기며 싸우지는 않는 것이었다. 그 결과 루시는 부분적 분노선에서 멈출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루시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멈춰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제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 눈에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감옥에 가거나 정신치료소에 들어가면 아이들을 못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막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냈죠. 부분적 분노는 욱하는 성질이 폭발하기 시작했지만 일부라도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때를 나타내는 말이다. 만일 부분적 분노를 경험했다면 스스로에게 다음 핵심적인 질문을 해보라. 나는 일부 통제력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혼자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말 그대로 당신이 다른 사람을 극심히 해치거나 죽이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다음 물음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라. 1. 자신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욱하는 성질을 내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욱하는 성질이 치솟으려 할 때 육체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3. 욱하는 성질을 억눌렀다면 그 억누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4. 욱하는 성질을 막기 위해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하는가? 5. 즉시 자신을 도와주는 가족, 친구, 전문가 혹은 자신의 증상을 이해하고 지지를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가? 6. 부분적 분노를 겪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더 나은가? 6. 여섯 번째 단계. 안전계획을 세워 돌발성 분노가 발생할 확률을 낮춰라. 안전관리 계획은 지원체계, 분노관리 교육, 그리고 가능한 상황이라면 적절한 약물치료 받기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지원체계를 만들라. 베니, 그냥 가자. 이 상황을 영국 무대라고 가정해보자. 자정쯤 남자 3명이 한 술집의 바에 앉아있다. 남자 2명이 격한 말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
등장인물은 화를 곧잘 내고 술에 취하면 욱하는 성질을 발동하는 남자 베니, 그리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데런이었다. 데런은 베니가 이성을 잃고 날뛰는 모습을 이미 여러 차례 보았다. 마지막으로 한눈에도 술에 취해 보이는 남자 한 명. 그는 베니도 데런도 모르지만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다. 두 남자가 주고받는 말들이 점점 격해지면서 긴장이 높아진다. 베니가 욱해서 성질을 폭발시키기 전 그나마 통제력이 있을 때 데런이 베니를 설득하여 술집을 떠난다. 물론 심심한 결말이기 때문에 베니나 데런이 오프라 윈프리 쇼나 닥터 필 쇼, 닥터 필 쇼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인생 상담 코너를 진행하던 닥터 필이 따로 진행하고 있는 독자 쇼를 말한다. 닥터 필 쇼에 출연할 수야 없겠지만 멍청한 취객 한 명이 병원 신세나 장례식장 신세를 면했고 베니는 쇠고랑 신세를 면했다. 친구, 가족, 배우자, 신부, 목사, 랍비, 자기개발 모임 동료들, 상담가, 그리고 의사, 욱하는 성질을 고치고 싶다면 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혼자 고쳐보겠다고 나서봐야 효과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욱하는 성질이 폭발 일보 직전인 상황이 되면 자기 혼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기 때문이다. 조심해. 저놈들이 날 쓰러뜨리려는 거야. 그 후레 자식을 죽여버리겠어. 그놈은 당해도 싸. 누가 감히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 그녀 없이는 못 살아. 그놈이 날 무시하다니. 걔들 너무 싫어. 나 술 안 취했어. 이번에 내가 복수할 차례다. 등등은 합리적인 사람 머리에서 한꺼번에 나올 수는 없는 생각들이다. 바로 화를 폭발시키려고 스스로 분노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진정시키거나 위험을 피하게 만들거나 말로 설득시켜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분노 관리 교육을 받아라. 분노 관리 방법을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판에 필요할까요? 명상 빼고 다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되물을 수 있다. 나의 답은 분노 관리 방법을 최대한 많이 배워야 한다이다. 분노 관리 교육은 구체적인 방법은 물론 동기부여까지 해준다. 욱하는 성질을 조절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실제로 그럴 수 있게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분노 관리는 욱하는 성질이 싹틀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습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고치도록 도와준다. 우선 분노 관리 교육을 받으면 일부 분노 증상은 완전히 없앨 수 있으며 나머지도 그 강도가 약해진다. 명상이 효과적인지 방법 교육이 효과적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답할 수 있다. 분노 관리 방법을 배우는 동시에 명상을 취해야 할지도 모른다. 욱하는 성질을 더욱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주요 측면에서 변해야 한다. 1. 행동을 바꿔라. 2. 생각을 바꿔라. 3.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꿔라. 4. 정신을 바꿔라. 행동을 바꿔라. 베니에게는 이 말이 술집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 왜냐하면 베니는 늘 술집에서 우욱하는 성질이 폭발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일으킬 만한 장소를 피하는 것은 우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취해야 할 변화이다. 타임아웃 시간을 갖는 것도 행동을 바꾸는 좋은 방법이다. 훌륭한 타임아웃 시간이라면 4R을 포함해야 한다. 4R은 자신이 위험할 정도로 화가 난 상태임을 인정, recognize, 이고 바보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피하는 것, retreat, 분노가 사그라질 때까지 쉬었다가 relax, 자신을 화나게 한 상황으로 돌아가 return, 문제를 합리적인 태도로 다루는 것이다. 공정한 싸움, fair fighting도 훌륭한 전통적 분노 관리 도구이다. 이 방법은 욕설, 놀리기, 괴롭히기, 위협하기 등의 방법을 배제하고
다툼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기 방식에 따를 것을 요구하기보다 자리에 앉아 진정된 상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생각을 바꿔라. 윌리는 로드레이지가 있는 45세의 내과 의사이다. 로드레이지라는 것은 운전 중에 생기는 갈등 때문에 터지는 분노의 일종으로 운전자 폭행 사건 등을 말한다. 한 번은 상대 운전자에게 너무 화가 나서 8km 내내 경적을 울리고 주먹을 휘두르며 그 운전자를 쫓아갔다. 상대 운전자가 저지른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추월 금지 구역에 접어드는 순간 그 차가 윌리를 앞지른 것이었다. 윌리는 경로했다. 그는 말도 안 돼. 저건 법에 어긋나잖아. 저대로 도망치게 둘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그 차를 뒤쫓아가며 스스로 윌리의 표현을 빌자면 교통작용단원이 된 것이다. 우리가 흔히 로드레이지라고 부르는 현상은 그냥 운전을 하다 화를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운전을 하다 화가 나면 사람들은 서로 손가락질이나 하다 자기 갈 길을 간다. 하지만 윌리는 정말 욱하는 성질이 폭발하였고 극심한 분노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싸울 준비가 된 정도가 아니라 도로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상대 운전자는 윌리의 분노에 대해 분노로 맞대응하지 않았다. 결국 윌리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원래 가야 했던 길로 돌아갔다. 윌리는 로드레이지를 멈추기 위해 반박, 디스putation 방법을 이용했다. 이 방법은 간단히 A, B, C, D, E 방식으로 불리기도 하며 다음과 같은 모양이다. A. A는 전조, 자신을 화나게 만드는 일. B는 상황에 대해 화가 더 많이 나도록 만드는 부정적인 믿음. C는 분노에 따른 결과, 홧김에 저지르는 행동. D. 반박. B를 대신하며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새로운 생각. E. 새로운 생각이 미치는 영향. 보통 마음을 비우거나 분노에서 비롯된 에너지를 다른 일에 쏟는다. 윌리는 자신의 기존 사고방식을 반박하기 위해 이렇게 하였다. A. 한 남자가 추월 금지 구역에 들어섰는데도 윌리는 추월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분노의 초대, anger invitation이라고 부른다. 윌리는 보통 분노가 보내는 초대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B. 이번 사건에서 윌리의 화를 돋운 믿음은 운전을 똑바로 못하는 놈은 벌을 받아야 할 바보다. 게다가 자신이 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도로 작용 단원이라고. C. 그때부터 윌리는 그 남자 차를 뒤쫓기 시작했다. D. 반박은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생각을 해내야 한다. 나아가 그 새로운 생각이 자신에게 적합하다는 느낌을 줘야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윌리가 한 새로운 생각은 내가 전 세계를 지키는 교통경찰도 아니잖아. 난 의사지 자경단원이 아니야.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어. 였다. 2.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윌리는 D에서 했던 새로운 생각을 자기 스스로 반복하며 긴장을 푼다. 윌리는 과거에 비해 마음이 한결 편하며 운전을 할 때도 예전보다 기분이 좋다고 한다. 무엇보다 도로에서 분노를 터뜨리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목숨은 물론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꿔라.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을에 그렇듯이 윌리도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강력한 육체적 반응을 보인다. 그 운전자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든 순간 윌리는 즉시 방어 반응을 보였다. 아드레날린이 분출되고 심장은 쿵쿵거리고 호흡이 가빠졌다.
두뇌가 응급상황 모드로 전환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하지만 윌리는 마음만 먹으면 뇌의 그러한 반응을 막을 수 있었다. 상황을 이해하고 심호흡을 천천히 몇 번 쉬고 별일 아니니까 마음을 편안히 가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면 괜찮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말이 쉽지 긴박한 상황에서 윌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기란 훨씬 힘들겠지만 충분한 연습을 했다면 몸이 행동 경계 태세를 취하는 대신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돕는 연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응 훈련은 자신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열쇠이다. 훈련 방법은 전통적인 심근 완화 요법, 명상, 요가, 숨쉬기 운동 등으로 무척 다양하다.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많은 연습과 반복을 해야 한다. 가끔 심호흡 몇 번 한 것으로는 훈련했다고 볼 수 없다. 반응 훈련은 분노를 예방하고 억누르는데 모두 효과가 있다. 예방은 아예 처음부터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할 경우 하루를 한결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자신의 몸을 훨씬 잘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짜증스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분노의 초대를 간단한 심호흡 몇 번으로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긴장 완화는 화를 누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 화를 억누를 수 있게 되면 마음속에 화를 품더라도 이성을 잃지는 않는다. 화를 억누를 수 있다면 분노의 초대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이성을 잃고 날뛰지는 않는다. 갑자기 욱해서 성질을 내지 않는다. 그저 잠시 화를 내다 마음을 비운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려면 육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모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긴장을 완화하면 생각이 가능해진다.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마음을 비우기는 한결 쉬워진다. 정신을 바꿔라. 분노관리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사람들에게 기술 몇 가지를 알려주는 것 이상이다. 자기 자신의 삶을 오랫도록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나는 행복한가? 만족스러운가? 내 안의 평화를 찾았는가? 현재 내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만족하는가? 아니면 불행하고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공격적이고 초조하며 낙담한 상태인가? 이미 예상했겠지만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후자에 속한다. 흔히 지독하게 불행한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대해 희망을 잃은 상태일 수도 있다. 이 책을 듣는 당신도 욱하는 성질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자신에게 이러한 성향이 있다면 시간을 갖고 자신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바란다. 만일 이참에 자기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데 쓸 예정이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라.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목적은 그게 아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좋게 혹은 나쁘게, 즐겁게 혹은 불행하게,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만드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아라. 1. 사람을 볼 때 단점보다는 장점부터 찾는 편인가? 2. 남이 자신을 돌봐주길 바라기보다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 냉담하게 굴거나 비난하기보다 따뜻한 관심을 보이거나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인가? 4. 삶의 목적을 갖고 사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떠밀리듯 살고 있는가? 5. 자신의 가족,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가? 고립되어 소외되었는가? 6. 자신의 존재보다 높은 차원의 힘과 연결된 느낌을 갖고 의미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욱하는 성질을 고치고 싶다면 행동, 생각, 느낌, 정신 모두를 바꿔야 한다.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관리하라.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들은 약물 치료 받기를 꺼린다. 이들이 약물 치료를 꺼리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약의 힘을 빌지 않고 자신의 삶을 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혹은 부작용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욱하는 성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욱하는 성질을 고치려면 마약이나 술을 끊어야 하는데 끊기 싫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분노를 터뜨렸을 때 돌아오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솔직히 멈추기 싫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약물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자신의 종교적 원칙에 어긋나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꼭 약물 치료까지 받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반론을 제시하겠다.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이다. 그 성질을 고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목숨은 물론 자신의 목숨도 위험하며 주위 모든 사람의 삶을 불행에 빠뜨린다. 욱하는 성질을 조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다.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결국 배우자, 가족, 직장, 건강, 그리고 삶을 송두리째 잃게 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는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의 뇌에는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 약물 치료를 꺼리는 분이라면 그 부분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라.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욱하는 성질까지 조절할 수 있겠는가? 욱하는 성질을 타파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에는 약물 치료, 분노 관리, 훌륭한 지원 체계가 필수 요소이다. 7. 일곱 번째 단계. 장기적인 문제를 집중하여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라. 목표는 타인들 속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을 아끼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고를 갖는 것이다.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린다. 그들은 세상은 무섭고 위험하며 사람들은 위협적이고 관계는 깨지기 쉽다고 생각한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바깥 세상만이 아니다. 자기의 내면 세계 역시 텅 빈 느낌, 약하고 자신이 없고 무능력한 실패작, 무력감,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 등으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은 거의 모두가 존재감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태이다. 이런 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적과 싸워야 한다. 여기에는 버림받은 경험, 육체적 폭력이나 성폭력, 지나친 비난이나 창피, 충격적인 경험, 아니면 심각한 무력감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믿음직한 친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전문가에게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독서를 하거나 생각할 시간을 가지며 혼자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종교적 혹은 다른 영적 개발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을 두고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사는 세상이 안전해질 수 있다. 물론 한 사람이 인식하는 안전이 단순히 정서 상태와만 연결된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야만 안전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뉴올리언스 주의 슈퍼돔에서 머물러야만 했던 생존자들에게 목마르고 배고프고 사방에서 총성이 들리는 상황에서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길 바라는 건 말도 안 된다. 목표는 인생의 내적 안정과 외적 안전을 모두 느끼는 것이다. 자신이 욱하는 성질이 있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욱하는 성질을 고칠 수 있을지를 계획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떻게 해야 자신을 더욱 아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인생을 내적, 외적으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이게 만들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 계획해보자.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만 분노에 대한 충동이 줄어든다.